는 매끈한 피부, 쫀쫀한 피부를 위해 비싼 돈과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효과는 정말 일시적일 때가 많죠. 건강한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시켜주는 아티스트리만의 토탈 턴오버 설계 아티스트리 랩스는 전문적인 홈케어 솔루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더욱 경제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랩스 리텍스처라이징 시스템에는 총 3가지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아쿠아 브레이전입니다. 피부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선 낡은 피부를 걷어내야 새로운 피부가 드러나겠죠. 낡은 피부라고 말할 수 있는 노화된 각질, 각종 노폐물, 모공 속 피지를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주어 더 어리고 건강한 새로운 피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디바이스입니다. 아쿠아 브레이전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해서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제품 세럼 2종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제품은 각질과 노폐물을 걷어내 매끈하면서도 밝은 피부를 선사해줄 일명 턴오버 세럼입니다. 디바이스 사용 전에 사용하시는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품은 늘어진 모공을 줄여주고 손상된 피부를 개선시켜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난 피부를 선사해줄 리주버 세럼, 일명 재생 세럼입니다. 이 2가지 세럼은 제품 그대로 사용하여도 좋지만 새롭게 선보이는 아쿠아 브레이전 디바이스와 사용 시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리텍스처라이징 필링 세럼을 도포하시고 디바이스의 턴오버 모드를 작동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순간적인 압력으로 워터가 디바이스로부터 토출되면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분리시켜 석션하게 됩니다. 과잉 피지, 블랙헤드를 포함한 모공 속 노폐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부에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적은 자극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가지 노즐이 포함되어 있어 얼굴 넓은 부위는 라지 사이즈 노즐을, 코 옆과 같은 좁은 부위는 스몰 사이즈 노즐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쿠아 브레이저는 헤드 교체형 디바이스인데요. 필링을 마치신 후에는 LED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리텍스처라이징 세럼, 일명 재생 세럼과 함께 사용하시면 세럼 속 항산화미 재생에 효과적인 성분들을 디바이스의 레드 LED가 좀 더 피부 깊숙이 작용해 효과를 부스팅시켜줍니다. 피부과에서 관리받으실 수 있는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트리트먼트뿐만 아니라 이미 늘어지고 나이 든 모공을 관리해주는 모공 수축과 같은 효과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직 좀 어려우시죠? 지금 바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쉽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우리 피부에 자극 없이 즉각적으로 매끈한 피부를 완성해주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인데요. 이 디바이스의 가장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디바이스 사용 직후 제거된 노폐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화된 각질이나 피부 속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등 무수히 많은 노폐물들이 석션 후에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다는 점 정말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이제 9월부터는 피부과에 가실 필요가 없겠죠? 크리스탈처럼 맑고 깨끗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일명 크리스탈 부스터 아티스트리 랩스 리텍스처라이징 시스템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피도 피부다. 우리 리더님들이라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피부인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두피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치료나 솔루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트니크 스칼프 뉴트리션은 이런 시중에 있는 파편화되고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는 제품들과는 다릅니다. 두피에서 모발까지 먹고 바르고 빗고 쓰는 치밀한 뉴트리션 설계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또 효과적으로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완성하실 수 있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바로 그 세트니크 스칼프 뉴트리션의 신제품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세 아이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네, 바로 얼굴이 2배나 작아 보이는 효과를 주면서 동안 룩을 완성해주는 예쁜 잔머리입니다. 단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기 위해 잔머리 펌, 잔머리 커트, 헤어라인 시술, 문신까지 예쁜 잔머리를 위한 노력, 요즘 시대의 대세 성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그 예쁜 잔머리를 완성해줄 스캘프 뉴트리션의 신제품 스캘프 뉴트리션 헤어 이펙터를 소개합니다. 더 좋은 원료로 더 작고 유연하게, 더 간편하게 틈틈이 언제든지 쓱 롤링만으로 풍성한 아름다움을 완성해줄 바로 그런 제품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헤어 이펙터에는 더 좋은 원료가 들어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특별한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우리 리더님들 엑소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 세포 간의 이동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엑소좀은 세포 속까지 직접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세포들 사이의 중요한 정보를 서로 간의 이동, 전달시켜서 세포 주변 환경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스캘프 뉴트리션 헤어 이펙터에는 20대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은 유산균 유래 엑소좀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20대의 건강한 두피라니 피부 재생, 항노화, 발모 촉진 효과까지 이름만 들어도 그 효과에 대해서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좋은 원료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한국 아메이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스캘프 뉴트리션 탄성 리포좀이 있는데요. 이름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혹시 가운데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스캘프 뉴트리션만의 탄성 리포좀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더 작고 유연한 탄성력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흡수되는 과정 중간에 깨지지 않고 그 좋은 성분을 그대로 두피 깊숙이 침투시켜 일반 리포좀보다 훨씬 높은 흡수율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꾸준함이죠. 마치 립스틱을 바르듯이 언제 어디서나 쓱 롤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으로 사용 방법 한번 만나보실까요? 어떠세요? 지금 당장 써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신제품 세티니크 스캘프 앤 헤어 스캐너입니다. 먹고 바르고 빗고 쓰고 치밀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직접 내 두피와 모발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리더님들 두피 측정하러 소비자분들 모시고 ABC 많이들 가시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좀 더 쉽게 자주 내 두피를 측정해 보고 싶으셨다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두피와 모발에 대한 6가지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 세티니크 스캘프 앤 헤어 스캐너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와 함께 출시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드린 2가지 스캘프 뉴트리션의 신제품은 오는 10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스캘프 뉴트리션의 진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마케팅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PF 2024년 시작부터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미래를 향한 도약, 차별화된 헬스 앤 웰리스 솔루션과 함께 ABO 리더님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글드림 리더님 한구함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뭘 해주고 싶으세요? 좋은 교육, 좋은 환경, 경제적인 여유. 그런데 이런 선물은 어떨까요? 건강한 시간. 건강이 아이의 꿈과 미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성장기부터 키우는 평생 건강자산 그로잉랩. 그로잉랩은 성장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마이랩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인바디로 성장 유형과 체성분을, 엑스바디로 자세 밸런스와 체형을, 뷰노로 아이의 뼈나이 유사 사례를, 엔큐로 생활 속 영양 상태를, 1대1 컨설팅으로 맞춤 영양까지, 그리고 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성장 지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맞춤 운동과 바른 식습관 실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이렇게 다각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이는 한두 해 자라는 게 아니니까. 시작이 빨라지면 건강한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지금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개인 맞춤 건강성장 플랫폼 그로잉랩.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이글드림 비즈니스 컨설턴트 오연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탑투 건강영양 아카데미 1회차 마지막 회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6, 7, 8, 10회 동안 꾸준히 참석하신 리더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또 축하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하승민 대표님께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 갸우뚱하긴 합니다만 사망 원인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심혈관 기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리더님들께 좋은 정보, 또 알찬 정보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오늘이 이제 10회차 마지막이다 보니까 리더님들께서 그동안에 참여하셨던 그런 긴장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하승민 대표님의 전문적인 강의가 리더님들의 뉴트라이트 쪽에 보다 더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PF 23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프라이데이 이글 나잇, 지난 12월 동안에 리더님께서 열심히 달려와 주셨는데요. 다음 주면 9월 1일 첫 번째 금요일로 또 새 해계년대 첫 시작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 두었는데요. 본 강의 이후에 다시 한번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중한 시간 우리 하승민 대표님께 마지막 심혈관 기관 관리에 대해서 강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승민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잘 들리세요? 들리시면 손으로 이렇게 O자 표시 한번 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10주차 마지막 주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예. 안 보이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보이시죠?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심혈관계 건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어도 다음 주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혈관 건강하면은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심장과 혈관에 관련된 그런 그 건강, 네, 그런 기관계를 우리가 심혈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체 부위이기도 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심혈관 건강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혈관 건강은 지금 현재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사증후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 이제 여러 가지 심혈관 건강 문제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대사증후군의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심혈관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단계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 단계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 자체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슐린 저항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건강을 서서히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도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질병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씩 서서히 나타나면서 그런 당뇨나 그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평소에 식생활 관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실천하셔서 인슐린 저항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현대 의료의학계에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그런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인슐린 자체가 이제 혈당을 관리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당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혈압이나 뇌졸중, 심장질환 등과 같은 이러한 심혈관 계통의 그런 건강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그 외에도 비만이라든가 염증, 암, 간질환, 신장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그런 그 여성 질환, 그다음에 비만, 또 불안, 우울 등과 같은 그런 감정 장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리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이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고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혈당을 낮추는 역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 그 혈당을 낮춘다는 게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 혈당이 있으면 그 혈당이 이제 세포 내로 인입이 되어서 잘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도 합니다. 인슐린이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 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에서 노란색이 이제 우리 세포고 이 세포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이제 당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인슐린의 작용을 다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세포들이. 그래서 세포에는 거의 모든 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있고요. 그 인슐린이 이렇게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은 이제 포도당 채널이 열리고요. 포도당 채널이 열리면 그 혈액 중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 흡수된 그런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슐린이 세포랑 결합이 되어도 이 포도당 채널이 잘 열리지 않으면은 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혈중에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이제 포도당은 이제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당 성분이 혈액 중에 과도하게 존재하면은 혈액이 이제 점도가 높아지겠죠.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혈관 문제를 발생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사증후군은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 2배 이상 높아지고 당뇨병 발병 가능성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대사증후군 기준은 그 허리둘레, 중성지방,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이렇게 5가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50대 이전까지는 남성의 유병률이 높은데 폐경 50대 이후에는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사증후군 상태에 있는 대사증후군 이미 진단받은 대사증후군인 분들의 비율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26% 정도가 대사증후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해당이 되면은 나머지도 이제 금방금방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비율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73.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이 5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는 이제 비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혈당이 높은 경우, 혈압이 높은 경우, 또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 또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경우.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에도 이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앞으로 이제 오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럼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뭘까요? 네,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선천적으로 생기진 않습니다. 당뇨에는 선천적인 당뇨가 있는데 선천적인 인슐린 저항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제1형 당뇨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당뇨의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그 제1형 당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2형 당뇨는 이제 처음에는 당뇨가 없다가 나중에 식생활 잘못하고 운동 안 하고 하시면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면 제2형 당뇨라고 하는데 제2형 당뇨의 비율이 98%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천적으로 제2형 당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도 피하셔야 되지만 전체적인 음식의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은 안전한 차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당분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당분을 처음에 잘 처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이죠. 네, 당분 처리 그런 시스템이 당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비만, 당뇨, 그다음에 이상 지질 혈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그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비만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 인구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식생활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생활이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많이 변했는데요. 단적인 예로 국민 1인당 육류 섭취량이 1980년에 11.3kg이었는데 2018년에 53.9kg으로 연간 1인당 그 육류 섭취량이 5배 이상 증가했죠.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육류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간혹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옛날하고 비슷하게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섭취하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등의 이런 육류 가공물이 육류를 이용한 그런 식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기를 직접적으로 먹지 않더라도 이제 육류를 소비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섭취 과잉, 설탕이라든가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죠? 그다음에 흰 쌀밥, 그리고 우리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 정크푸드라고 하죠. 이러한 식품들도 사실은 우리 건강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품들이죠. 대표적으로 초가공 식품과 트랜스 지방, 액상 과당을 들 수 있는데요. 초가공 식품은 가공식품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초가공 식품이라고 하는데 이 초가공 식품의 섭취량이 증가하면 조기 사망 위험도 증가하고 심장 질환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자주 섭취하는 그런 식품들 중에서 이 초가공 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품들이 다 초가공 식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소가 부족하고 또 트랜스 지방도 많고 그다음에 주요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식이섬유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 및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식품들을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우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트랜스 지방은 이제 지방 중에서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방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이 혈액 내 염증 물질 증가시키고 혈관의 그런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장세포의 직접적인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 증가하게 되고요. 또 세포막이나 호르몬의 이상을 발생시키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죠. 당뇨나 암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은 역시 우리가 평소에 자주 섭취하는 그러한 식품들 중에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치가 이제 각 식품별 수치가 나오는데요. 100g당 트랜스 지방 함량인데요. 100g당 프라이드 치킨 0.9가 들어있고, 뭐 전자레인지용 팝콘은 100g당 11.2g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트랜스 지방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 하루에 2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2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도넛을 100g 섭취하면은 하루에 그러면 벌써 트랜스 지방 4.7g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제한 섭취량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스 지방이 나쁜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음식에 가공식품 이렇게 마트에서 이제 식품을 구입하시면은 그 라벨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이 이제 원래 그 식품의 원료로부터 유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100g당 0.2g 이하면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랜스 지방이 라벨에 0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0.2g 이하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전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상과당도 많이 사용되는데 액상과당이 설탕보다 이제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액상과당을 많이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 유발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당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혈관계 건강에도 위협이 되죠. 그래서 뇌심혈관 질환, 혈액 속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하면은 염증 물질 생성, 뇌심혈관계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혈액 속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한다. 우리 당분을 섭취하면 혈액 속에 이제 우리 단백질 육류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또 혈액 속에 단백질 성분도 있잖아요. 단백질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염증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또 과당은 지방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그래서 당이 들어가면 당이 이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당분을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 이외에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축적시키는 역할도 인슐린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축적되기 쉽고 특히 이제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간에서 지방으로 축적돼서 지방간 유발시킬 수 있고요. 또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되죠. 액상과당이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영어 약자로 HFCS라고 합니다. 하이 프럭토즈 콘 시럽이라고 하는데요. 이 HFCS 이제 역시 식품의 라벨에 보시면은 이제 액상과당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액상과당이 나쁜 거 알기 때문에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 일부 이제 식품에는 HFCS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액상과당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액상과당 옆에 이제 수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액상과당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HFCS 55다 그러면 액상과당이 55%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체 당류 중에서. 근데 이게 이제 HFCS 95% 이상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잘 확인하시고 높은 식품은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제 단백질과 결합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분자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한 물질을 우리가 AGE,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이 형성이 되면요. 단백질 기능 손실, 염증 및 산화, 혈관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요. 이 지금 논문이 염증과 퇴행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최종 당화 산물,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한 이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물질이 염증과 퇴행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는 이제 이 AG, 최종 당화 산물이 우리 체내에서 다양한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뇌에서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심장 건강, 심혈관계, 심근경색, 심부전, 고혈압, 그다음에 폐에서도 각종 그런 폐 질환들, 그다음에 신장 질환, 간 질환, 그다음에 관절염 등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성분이라고 이해하시고 잘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은 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이제 체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대식세포가 반응을 느끼고 이제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대식세포에서 분비하는 알부민과 혈액 중에 이제 알부민 단백질이 있어요. 그 알부민 단백질과 AG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G 알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합성이 되고 얘네들이 이제 세포에서 이제 얘네들도 이제 세포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세포가 이제 얘네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AG 최종 당화산물이 세포 내로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침투하면은 세포를 괴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독성 물질 최종 당화산물이 침입하는 세포가 어떤 세포냐면 심장 근육세포, 주로 심장 근육세포와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우리 신경계 할 때 말씀드렸죠. 주로 이제 뇌세포에 많이 주로 침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간세포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최종 당화산물이 심장 근육세포를 파괴하고 또 뇌세포를 파괴하고 간세포를 파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쉽게. 심장 근육세포 파괴하면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뇌세포가 파괴되면 뇌에 문제가 생기고 간세포가 파괴되면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최종 당화산물이 뇌나 간과 심장과 같은 중요한 기관에 심각한 그런 폐해를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논문은 2023년, 올해 이제 초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뭐냐면 이 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요. 이 AG 최종 당화산물이 뇌막에 결합을 해서 뇌막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뇌 신경 장애를 유발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올해 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고요. 당분이 이제 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이제 당은 치매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암과 그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심혈관계 질환과 치매 이렇게 무서워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 원과 관련해서 당뇨가 중요한 원인으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분해 효소도 기능이 떨어지는데 인슐린 분해 효소라는 건 뭐냐면 인슐린이 이제 잘 작동을 한 다음에 다 일을 하면은 인슐린 분해 효소가 인슐린 분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 생기면 인슐린 분해 효소가 작동을 못 합니다. 작동을 안 합니다.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만 기능 못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 분해 효소도 기능을 못하는데 이 인슐린 분해 효소가 이미 전에 뇌에서 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까지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잘 없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뇨가 바로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당뇨 환자 중에 20%가량은 알츠하이머스 치매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직접적인 그런 치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당뇨나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그런 약물 성분을 치매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임상 실험이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당뇨나 비만이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혈당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혈당이 높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당뇨가 생겼을 때 다 포함해서 평균 수명 12년 이상 단축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비당뇨 성인 대비 평균 사망률이 1.6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또 기사를 한번 봤는데 이제 우리가 혈당을 검사하잖아요. 혈당을 검사하면은 제 공복 혈당을 재고 공복 혈당을 측정해가지고 100 이하면은 공복 혈당이 100 이하면은 정상이고 100에서 126까지는 당뇨 전 단계고 120 이상이면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정상 범위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98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공복 혈당이 80이다 그러면은 공복 혈당이 98인 분이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이 한 40% 이상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높은 정상이면은 심혈관계 위험성이 커지고요. 또 이제 당뇨 전 단계 혈당 수치가 100에서 126 사이인데 그걸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100 이하고 예를 들면 100이나 103하고 121이나 122하고는 굉장히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수치라고 하더라도 정상 범위로만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상 범위에서도
가능하면 이 당 수치를 낮게 관리하는 것이 이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혈당이 높아지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액 중에 이제 설탕이 많은 거랑 똑같잖아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혈액이 잘 흐르지 않겠죠. 혈액이 잘 흘러야 되는데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혈관이 우리가 뭐 큰 대혈관도 있고 작은 모세혈관, 미세혈관도 있잖아요. 그 미세혈관에서는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은 그 미세혈관 주변에 있는 세포에 영양소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미세혈관, 모세혈관 주변에 신체 조직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의 세포들이 산소나 영양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신체 조직이 어디일까요? 망막, 눈에 이상이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의 실명 1위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명화하실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신장, 우리 뭐 노폐물을 여과시키는 신장에도 신사구체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미세혈관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신부전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경병증, 신경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병증이 생깁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래서 신경병증에는 감각신경병증, 운동신경병증, 자율신경병증이 있어요. 감각신경병증은 뭐냐면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감각을 못 느끼는 잘. 그러니까 뭐 상처가 나도 잘 모르고 나중에 상처가 났는데 발이 곪아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잘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고. 운동신경병증은 근육이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 기관의 기능이, 근육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나중에는 근육 마비까지 올 수 있고. 자율신경병증은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이 소화기관, 내장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심장 기능, 신장 기능, 간 기능, 소화 기능 다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체의 이제 발 끝부분에도 그 모세혈관이 많죠. 그럼 여기에도 상처가 발생하고 괴사가 일어나고 잘 회복이 안 되고 족부병변, 당뇨병성 족부병변, 이렇게 이제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작은 혈관부터 시작된 문제가 나중에는 큰 혈관에까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그 다음에 뇌혈관도 막을 수 있고 뇌혈관도 터뜨릴 수 있고 뇌졸중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 처음에 미세혈관, 나중에는 대혈관 합병증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혈압은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측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혈당을 잘 측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혈당 수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혈관 건강과 또 대사 증후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3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인데, 그리고 10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런데 30, 40대 고혈압 환자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고혈압인 것을 잘 모르는 비율이 40%, 50% 가까이 돼요. 그 반은 50% 정도는 고혈압이면서 그 중에 반은 자기가 고혈압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고혈압이 계속 그냥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뇌혈관이 파열될 수 있고 이제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고혈압이 이제 심혈관 질환의 가장 첫 번째 단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혈압을 정확히 알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혈압이 높아진 다음에 혈압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대 인구 중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비율은 당뇨병 전 단계가 51%, 당뇨병이 23%, 그래서 74%가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당뇨병임을 모르는 환자 비율은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 34.2%. 그 당뇨병 지금 뭐 500만 명, 1000만 명 시대 당뇨병 500만 명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제 10분의 1, 10%가 당뇨병 환자예요. 그리고 전당뇨,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 인구까지 합치면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혈당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5천만 인구 중에 1,500만 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나이 어린 어린이 청소년 빼면은 사실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혈당 관리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당뇨병 상태에 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뇨임을 모르는 환자 비율이 34.2%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혈관 숫자 알기라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혈당도 가능하면 자주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은 당분의 그런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복합 탄수화물은 상관없습니다. 식이섬유 같은 복합 탄수화물, 잡곡, 채소 이런 거 복합 탄수화물이잖아요. 이거 괜찮은데 이제 그 단순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탄수화물 좀 피하시는 거고, 이 단백질은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다. 혈당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단순당 같은 경우에는 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혈당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단백질의 경우에는 혈당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식품의 원료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평소에 이제 혈당 수치가 짙은 남색에서 이제 그 파란색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루 식사 혈당 수치가 처음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안 했을 때에는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당분을 보충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또 당분을 과잉 섭취하게 되고, 또 인슐린이 또 과잉 분비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인슐린이 과잉 분비가 되더라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인슐린 저항성 생기면은 어떤 그 상태가 되냐면, 혈당은 굉장히 높은데 인슐린도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혈당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고혈당 상태이면서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이 당뇨의 직전 단계라고 보는 거죠. 혈당이 굉장히 높은데 혈중의 인슐린 수치도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러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혈당이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는 이러한 그 현상이 줄어든다. 그 혈당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이 이제 이 지금 보시는 논문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렐린,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 수준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음식별로 그렐린, 식욕 자극 호르몬이 얼마나 분비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그렐린이 적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욕이 많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 가고 또 음식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제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 관리를 위해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 그다음에 식이섬유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죠.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우리 소화기관 내 수분 흡수하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포만감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혈당을 흡수해서 당분을 흡수해서 혈당이 아니라 이제 소화기관 내로 흡수되기 전에 당분을 흡수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에 우리 체내로 혈당이 들어가는 것을 미리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분의 흡수 조절, 당분을 늦게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혈당에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식사를 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제 음식 중에 콜레스테롤까지 흡착시켜서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담즙산도 흡착시켜서 배출을 시킵니다. 이 담즙산은 지방을 유화시키는 그런 물질이고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대부분 다 90%가 재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식이섬유가 담즙산을 흡착해서 배출을 시키면 이제 재흡수가 안 됐으니까 간에서 새롭게 또 담즙산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간에서 새롭게 만들려면은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사용해서 담즙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담즙산이 빠져나가면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서 체내에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담즙산이 지금 빠져나갔기 때문에 간에서 담즙산을 만드는 동안 담즙산이 잘 분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의 유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의 소화 흡수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식이섬유가 그 수용성 식이섬유가 체내에서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에 의해서 대사가 되면은 단쇄 지방산이 생성되죠. 짧은 사슬 지방산.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아주 중요한 그런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이동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많이 합성되지 않게 이렇게 유지하는 데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이렇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 내성인자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미네랄이 크롬입니다. 크롬은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세포에서 그 인슐린 결합하고 인슐린 수용체가 있고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 결합하면 포도당 채널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비에서 이제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 결합을 하니까 포도당 그 채널이 열리면서 밖에 있던 포도당이 두 개가 지금 세포 안으로 들어갔죠. 세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모줄린이라는 그 단백질이 있고 크롬이 이제 같이 흡수가 됐어요. 크롬이 들어가면 세포 안에서 크로모줄린과 크롬이 그 복합체를 형성해서 이렇게 인슐린 수용체의 세포 안쪽에서 결합합니다. D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결합하면은 이제 글루코즈 채널, 포도당 채널이 더 크게 열리는 거예요. 더 넓게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B그림에서는 포도당이 두 개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림 D에서는 포도당 네 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포도당이 더 잘 세포 안으로 더 잘 흡수할 수 있다. 포도당을 세포에서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크롬을 당 내성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롬은 이 당을 대사시키는데 혈당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미네랄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크롬이 당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대사 과정의 문제가 바로 당 대사와 지방 대사잖아요. 당 대사가 안 되니까 당뇨가 발생하는 거고 지방 대사가 안 되니까 비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과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크롬이 아주 중요한 그런 미네랄로 꼭 필요한 미네랄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솔산, 우리 이제 글리코다운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잖아요. 글리코다운의 바나바 잎 추출물, 바나바라는 그런 식물 잎으로 잎에서 이제 추출한 그러한 성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성분 안에는 이제 혈당을 낮추는 그러한 성분, 기능성 성분 코로솔산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솔산에 관련된 임상 연구를 보니까 혈장의 인슐린 감소, 그러니까 혈액 중에 인슐린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슐린 혈증을 이제 개선시켜 준다는 것이고 또 혈당도 낮추는 그런 효과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혈당이 감소되고 있죠. 그 원리는 뭐냐면 이 코로솔산이 이제 식물 유래 성분, 그러니까 바나바 잎에서 추출한 그런 코로솔산인데 이 코로솔산은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하면은 당으로 분해한 다음에 당이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혈당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솔산도 중요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영양소 이외에도 다른 비타민, 미네랄은 기본적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이제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에는 췌장 베타세포 보호, 인슐린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췌장 베타세포 보호, 그 다음에 인슐린 대사에 관여하고, 망간도 혈당 조절에 관여하고요. 마그네슘, 인슐린의 정상적인 작용에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군도 역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외에 비타민 E와 비타민 D 역시 전부 다 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을 기본적으로 보충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아연, 망간,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비타민 D 등이 우리 혈당 관리에 특히 필요한 그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영양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글리코다운입니다. 코로솔산, 앞서 말씀드린 코로솔산도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 아연, 셀레늄, 나이아신, 비타민 B군 등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은 그러한 성분들도 이제 부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혈당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그 혈당이 정상 수준에 있더라도
높은 쪽에 가까우면 심혈관계 그런 질환의 가능성, 당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잘 관리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혈당을 관리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이요법. 음식을 잘 선택해서 섭취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이죠, 운동을 해야지 혈당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다 하시는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공통적으로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성질을 인슐린 민감성이라고 하는데 운동의 종류와 상관없이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혈당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근육이 증가하면요, 근육은 이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많으면 또 근육 운동을 활발하게 하시면은 혈액 중의 당분을 근육세포가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흡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필수적인 그런 운동이 바로 근육 운동이다. 그래서 포도당 흡수 및 소비 증가하게 되고 또 인슐린 민감성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특히 이제 근육 중에서 이제 하체 근육, 허벅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거의 뭐 반 이상이 허벅지에 다 있거든요. 허벅지 엉덩이 쪽에 70%의 근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을 잘 발달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 근육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허벅지에 근육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당뇨병 위험이 4배 이상 위험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마이오카인이 이제 근육에서 만들어진 호르몬, 뭐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건강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근육에서 분비되는 이 마이오카인이 염증 억제와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필수이고, 특히 이제 근육을 키우시는 운동, 그리고 근육 운동 중에서도 하체에 근육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는 이러한 운동들이 혈당 관리에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5% 라이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운동, 혈당 관리에는 정말 좋은 운동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이제 심혈관계 건강에 딱 도움이 되는 영양소 하면 오메가3가 바로 떠오르시잖아요. 왜냐하면은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 이게 도움이 되고요. 이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량에 따라서 기억력과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섭취시 주의사항은 이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화제 등과 드실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오메가3를 드시면은 혈행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혈액을 묽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혈액을 묽게 해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같은 경우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을 복용하시는데 오메가3를 드셔서 혈액이 아주 묽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혈액순환 잘 돼서 좋겠지만은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이 파열되면 지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와 상담하시라는 거고, 혈관이 파열돼서 지혈이 안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냐면 뇌에서 만약에 혈관이 파열됐는데 이게 지혈이 안 되면 뇌출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이런 가능성은 사실은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메가3 지방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방의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있는데 지방 다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제 현대인들은 그 섭취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포화지방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데 이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그다음에 경화유 같은 딱딱하게 만들어진 그런 기름 같은 게 포화지방산이 많은데 이러한 그 식품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포화지방산이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포화지방이 높아지면 포화지방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막이 다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데 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아지면은 세포막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세포의 물질 이동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세포가 이제 물질 이동이 원활하게 되면서 세포 대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혈액 중에도 이제 포화지방산 농도가 높으면은
또 혈구세포 딱딱해지니까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포화지방산 나쁘고 불포화지방산이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고 둘 다 필요하지만은 포화지방산이 많고 불포화지방산이 적기 때문에 이 포화지방산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근데 불포화지방산에는 이제 오메가3, 오메가6, 뭐 이렇게 오메가9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근래에 들어서는 오메가3 중요하고 오메가6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정상적인 그런 권장되는 섭취 비율이 1대4 정도 되거든요. 오메가3 하나 섭취할 때 오메가6를 한 4개 정도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1대4의 비율은 모유의 비율입니다. 그 모유에 있는 그 오메가3 지방산의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메가6가 사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에 육류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 자체가 육류도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니까 오메가6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이상적인 섭취비 1대4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섭취량 보니까 1대20 정도 된 거예요. 1대20이 되니까 비율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늘리고 오메가6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메가3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메가3 DHA와 EPA가 대표적인데 이제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되고 부정맥에 대한 민감성 감소, 심장 근육 안정, 중성 지방 저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35g 이상의 생선, 이 생선 어유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매일 생선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심장 질환 사망률 60% 감소하고 또 생선을 많이 섭취하면 이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 사망률 주 5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면 한 달에 1회 이하 섭취 대비해서 사망률이 30% 감소한다. 그리고 하루에 4.3g 이상의 생선기름 보충제를 보충하면 심근경색 생존자의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연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도 보통 일주일에 그 손바닥만한 크기 생선 4토막 이상은 드셔야 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상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당 7토막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심장 질환 있는 환자에게 하루 EPA, DHA 1g 이상 섭취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3가 이렇게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심혈관계 질환은 염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측정할 때 혈액에서 이제 C염증성 단백이라는 그런 지표를 검사를 합니다. C염증성 단백. C염증성 단백이라는 성분이 많이 검출이 되면요. 말 그대로 C염증성 단백이잖아요. 염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농도가 높게 검출이 되면은 심혈관계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C염증성 단백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 염증과 이 심혈관계 건강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만성 염증 때문에 다양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성 염증은 우리 신체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그래서 뭐 심혈관계에서는 특히 심장, 혈관의 염증, 심장 질환, 뇌졸중, 당뇨나 빈혈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염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그 영양소,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EPA, DHA가 이제 염증 억제 물질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염증 억제 물질을 생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코사노이드를 생성하는데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코사노이드는 기억이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네, 잠시 후에 또 그림을 보여드리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논문 한번 볼까요? 네, 죽상동맥 경화에서 염증의 해결책, 조절과 치유에 관한 그런 논문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역시 이제 염증에 관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중요한 영양소로 언급하고 있죠. 염증 해소 물질인 레졸빈을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합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방 조절 물질 합성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하니까 염증을 억제한다라는 것이고 또 염증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 감소, 염증이 발생하면은 우리 면역세포가 반응하기 때문에 대량의 산소 소비하고 산소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결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LDL 산화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하다. 또 염증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은 오메가3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메가3 염증에 좋다는 거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메가3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염증에는 오메가3다.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건 2021년도에 벨기에의 레번 가톨릭대, 벨기에의 제1회 대학교인데요. 여기서 이제 2021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 이 시험관 실험에 암세포에 오메가3를 투여해서 암세포가 파괴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오메가3가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은 이게 시험관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똑같이 오메가3가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시험관 실험에서 이렇게 암세포를 파괴하는 그러한 그 기능성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연구에 이 오메가3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현재 오메가3를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염증 수준이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은 염증 수준이 30, 40대랑 염증 수준이 비슷해요. 그 염증이 많으면, 네, 염증이 없으면 오래 산다는 것이고, 네, 염증은 또 장 항상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좋은 균이 많으면요, 염증이 적어요. 장에 좋은 균이 많으면 염증이 적고, 네, 또 좋은 균이 다양하게 많으면 염증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에 좋은 균이 많으면 염증이 적고 심혈관계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이거는 이제 좋은 균의 종류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양성이 줄어들면 좋은 균이 종류가 적어지면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건강에 또 나쁘고 그다음에 노화와 질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장내 균주 다양성과 인간의 질병이라는 논문을 보면 장내 균종, 좋은 균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면역질환, 대사질환,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암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염증을 줄이고 또 심혈관계의 그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화나 질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균을 많이 잘 서식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그 좋은 균을 직접 섭취하고 또 우리 장내에 서식하는 좋은 균의 증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염증과 프로바이오틱스, 심혈관계 질환, 노화 질환의 관련성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뭐냐면, 난 앞으로 내 장 속에 나쁜 균을 없애고 좋은 균이 더 많이 서식하게 내가 관리하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나쁜 균은 무조건 없애야 돼. 줄여야 돼. 좋은 균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좋은 균의 비율이 줄어들어요. 태어났을 때는 99%가 좋은 균이었는데 나중에 60세, 70세가 되면은 좋은 균의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나쁜 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균이 적어지고 나쁜 균이 많아지면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쁜 균을 줄이고 좋은 균을 많이 잘 서식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만 가지시면 평소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엄청나게 많이 잘 드실 거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증식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채소,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스턴트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다 멀리하고 육류도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장 속에 좋은 균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 부분을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되는 또 영양소 감마리놀렌산은 기능성이 아주 많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또 혈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또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마리놀렌산이
또 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여성들 완경기 때 안면 홍조, 우울 및 인지 기능 개선. 이런 거는 네, GLA에 관련된 논문이지만 오메가3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는 굉장히 딱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영양소가 있잖아요.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 칼슘과는 뭐가 잘 맞아요? 칼슘과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잘 맞잖아요. 같이 섭취해 주셔야 되잖아요. 비타민 C 면역과 관련해서 비타민 C는 아연과 잘 맞아요. 비타민 C와 아연. 또 감마리노렌산은 뭐가 잘 맞을까요? 지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감마리노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하고 딱 맞아요. 오메가3 지방산과 딱 맞으니까 함께 보충하시면 좋은 경우가 아주 많죠. 그 다음에 GLA 결핍되었을 때 인슐린 저항성 관련이 있고, 마찬가지로 오메가3 결핍되었을 때 인슐린 저항성 관련이 있고, 혈관에서 혈소판 응집 억제하는데도 네, 오메가3 지방산 EPA, DHA와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마리노렌산 콜레스테롤 조절 기전을 보면요. 이게 지금 세포인데요. 파란색이 세포인데 이 세포에는 LDL 수용체가 있습니다. LDL 수용체가 있는데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해하시기 쉽게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많으면은 이게 혈관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도 빨리빨리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세포 안에 들어오면 잘 처리가 됩니다. 네, 세포 안에 이제 그런 처리하는 그런 세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LDL 수용체가 있는데 LDL 수용체가 감마리노렌산에 의해서 LDL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LDL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중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감마리노렌산이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마리노렌산이 이제 오메가3와 함께 보충을 했을 때, GLA와 오메가3와 함께 보충을 했을 때 여성의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요. EPA, DHA 단독으로, EPA, DHA만으로도 혈중 지질을 낮출 수 있지만 감마리노렌산을 함께 보충하게 되면은 더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여성 건강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오메가3가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염증 억제 물질, 그 다음에 뭐 아이코사노이드라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아이코사노이드가 이 세포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생리활성 물질, 종류가 다르다. 종류가 다른데 1계열과 3계열은 부족하고 2계열은 과잉 생성되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소판 응집되고 혈관 수축하고 염증 유발시키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염증을 억제하고 심혈관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1, 3계열을 늘리고 2계열을 줄여야 된다. 1, 3계열은 어디서 오냐면 네, 감마리노렌산과 오메가3 지방산, 그러니까 GLA와 EPA, DHA를 충분히 보충하고 나머지 오메가6 지방산 2계열을 만드는 그러한 오메가6 지방산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심혈관계 질환도 줄일 수 있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지방산을 조절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네. 이 아이코사노이드가 균형이 깨지면 호르몬도 분비에 다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네, 이거 여성 건강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이제 대사증후군의 이제 한 조건 중에 하나인 혈압을 낮추는 그런 기능성이죠. 혈관에 지금 단면을 보고 계신데요. 코엔자임 Q10을 이제 보충하게 되면은 이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이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의 그 지름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럼 혈압이 낮아집니다. 혈관의 지름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시형 원료 중에서 코엔자임 Q10이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기능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고요. 이제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건 심혈관계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 코엔자임 Q10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 이 코엔자임 Q10이 존재합니다. 지금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당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관이 지금 보시는 미토콘드리아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부위에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코엔자임 Q10 표시하고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 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신체 기관의 미토콘드리아 안에 코엔자임 Q10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는 신체 기관 세포에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개수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가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느 세포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수백 개가 있을까? 심장세포. 심장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이 안에 코엔자임 Q10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심장에서 아주 높아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어디에 높은가, 어느 신체 기관에 높은가 보면은 지금 심장에서 가장 높죠. 하트, 심장에서 가장 높고,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의 세포에 코엔자임 Q10 농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신장, 그 다음에 간, 근육, 뇌, 뭐 이런 순서로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미토콘드리아 많고, 미토콘드리아에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코엔자임 Q10이 높은데,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신체 기관이 활동이 많은 신체 기관의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져요. 심장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폐 기능 떨어지고, 간 기능 떨어지는 거죠. 심장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장에 지금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심장에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고,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심장에 연령대별 코엔자임 Q10 감소량, 어느 신체 기관에서 코엔자임 Q10이 가장 많이 감소합니까? 심장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죠. 코엔자임 Q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코엔자임 Q 떨어지고, 그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면 심장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장 건강을 위해서 이제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은 대표적인 또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항산화 영양소. 그래서 기능성 다양하죠.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고,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유해산소가 발생하면 또 항산화 기능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코엔자임 Q10도 정말 꼭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도 억제하죠. 잠깐만, 저쪽에.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의 가능성. 코엔자임 Q10 이렇게 뭐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의 어떤 역할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논문인데요. 예. 우리가 이 실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 빨간색 표시된 부분은 코엔자임 Q10 보충에 의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이 이제 파란색입니다. 심혈관계 질환,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염증 억제, 노화에 따른 건강 보호,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코엔자임 Q10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좋은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영양소,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 꼭 보충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다이어트, 뭐 운동, 신걷기 다 아시죠? 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코티졸에 의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동 후 혈압 강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운동하면 혈압이 더 올라서 위험하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에 운동을 다시 쉬면은 혈압이 이전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운동 후 혈압 강화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이신 분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혈압이 너무 높아지지 않는 강도가 아주 높은 운동 말고 중강도 이하의 운동을 자주 하시면 돼요. 중강도 이하의 운동을 자주. 1시간에 10분씩 하루에 15번. 이렇게 하면 좋겠죠. 중강도 운동을. 예를 들면. 그러면 혈압이 많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조금 높아졌다가 나중에 쉴 때는 혈압이 그전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또 운동을 또 바로 또 자주 하면은 또 약간 올라갔다가 또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는 운동을 자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등과 같은 앞서 보셨던 그런 영양소를 잘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또 알아봐야 되겠죠.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관을 막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높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죠. 호르몬도 만들고 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 문제 뭐냐면 이 호르몬이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간에서 이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이고, 이제 몸에 이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져오는 게 HDL 콜레스테롤인데 왜 우리가 LDL을 나쁘다고 하고 HDL 좋다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동시키다가 혈관을 막기 때문에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져오는 게 HDL이기 때문에 청소한다. 그래서 이제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편의상. 사실 LDL 많으면 간에서 혈관으로 나가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 LDL이 문제가 생기면은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LDL이 낮으면 좋고 HDL이 높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이제 레시틴입니다. 레시틴. 그 레시틴은 이제 레시틴을 전환시키는 효소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레시틴을 활용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 레시틴을 보충해주면은 이제 리조 레시틴을 받게 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혈관에 노란색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막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제 콜레스테롤 에스테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막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떼어서 HDL에 실어 보냅니다. 간으로. HDL에 실어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 줄어들게 되겠죠.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이제 레시틴이 이 콜레스테롤을 HDL에 실어서 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된다. 또 아까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하나 더 있었죠. 감마리놀렌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콜레스테롤 높아가지고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이제 스타틴계 약물이 콜레스테롤 만드는 경로를 차단하는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몸에서 이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보면은 이 경로가 콜레스테롤만 합성하는 게 아니라 코엔자임 Q10도 합성하는 경로예요. 이 경로가. 그래서 스타틴계 약물,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은 이 경로가 다 차단이 돼요. 그러면 콜레스테롤만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코엔자임 Q10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까 코엔자임 Q10의 기능성 보셨잖아요. 에너지 생성, 혈압 감소 이런 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코엔자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경우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라고 권고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코엔자임 Q10 보충하시면 좋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이제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이렇게 세 가지 비타민 B군은 이제 체내에서 우리가 단백질 대사 과정 중에서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지고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의 그런 그 점도를 올리는 그런 그 작용을 해요. 혈관의 점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혈액 흐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비타민 B군이 이 세 가지 비타민 B군입니다. 호모시스테인도 중요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 인자이기 때문에 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타민 B군을 충분히 보충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는 우리가 만능 비타민이라고 하잖아요. 비타민 C는 워낙 다양한 기능성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심혈관계 또 혈당 관리와 관련된 기능성을 보면 비타민 C의 기능성 중에서 항당뇨, 항고혈당, 그리고 혈압 낮추고 콜레스테롤 낮추고 중성지방 수치도 낮추고 그다음에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비타민 C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도 평소에 충분하게 보충해 주시면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LDL 콜레스테롤이 아까 이제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잖아요. 이제 운반하다가 혈액 중에 유해산소 만나가지고 산화가 돼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콜레스테롤 운반하는 운반체잖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지방이 기름이랑 비슷한데 혈관은 혈액이라는 수분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름이 잘 이동을 할 수 있을까? LDL이 운반체라는 거예요. 저밀도 지단백. 그러니까 LDL이 저밀도 지단백이라는 뜻인데 이 콜레스테롤을 단백질로 코팅을 해서 운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LDL 콜레스테롤 하는데 이렇게 단백질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안 섞이니까 잘 이동할 수 있는데 유해산소에 의해서 이 단백질 코팅막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면 이 안에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수분에 노출되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게 돼 있습니다. 혈관벽에 붙으면서 굳어버리죠. 기름은 굳으니까. 그러면 이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유발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LDL 콜레스테롤이 유해산소로부터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혈중 중성지방의 산화를 억제한다라고 얘기해 어려운 이제 얘기로 혈중 중성지방의 산화를 억제한다. 혈중 중성지방이 산화가 되면 혈관벽에 붙어서 혈관을 막게 되니까 이 혈중 중성지방의 산화를 하는 것이 비타민 E의 기능이고, 그래서 이 비타민 E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토코페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혈중의 중성지방의 산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심혈관계 영양소라고 할 수 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심혈관계 건강은 대사증후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대사증후군은 혈당 관리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귀리식이섬유가 파이버비츠 플러스의 주요 원료고, 그다음에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이눌린 구화검 이런 것들도 다 식이섬유의 일종이에요. 이거는 파이버 파우더의 주요 영양소, 이런 것들이 다 혈당을 이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코로솔산, 바나바 잎 추출물의 코로솔산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감말이놀렌산은 혈행 개선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키토산도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고,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군 3가지,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외에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 나머지 미네랄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혈관계 건강, 심혈관계 질환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질환이고요. 이러한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양소도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식생활을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뭐 육류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줄여야 되는 게 핵심이고, 또 채소,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중요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유지에 식사하시는 것 중요하고, 또 운동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운동, 영양, 식생활 관리 잘 하시면은 우리가 심혈관계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심혈관계 건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시간이 오늘은 좀 많이 지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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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